MBC에서 이제 결국 이런저런 일로 해고가 되고 나서 전두환 취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크라우딩 펀딩을 했고 손바닥 뉴스를 없앴기 때문에 그럼 발로 뛰겠다 그래서 고 발뉴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김성훈 변호사 함께 지난 5년 만으로 5년이고 7년이네요. 7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과거에 이렇게 저희가 MBC 있을 때 그리고 고발뉴스를 통해서 전두환 취재를 계속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전두환은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너무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빨리 합의 보고 용서했다. 그리고 그 너무도 이른 합의와 용서 속에서 독재의 잔재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다시 민주 세력을 억압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해주신 말씀은 80년 당시에 신군부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독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게 가혹한 탄압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증언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기자의 그 대법원 판결 2015년에 났는데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비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데 2015년이면 양승태 한창 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발표가 안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양승태와 또 뭐 청와대 어쩌면 뭐 전두환 이쪽의 어떤 은밀했던 그 뭐라고 할까 이신전심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두환 취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많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상호 기자가 다 한 것처럼 거의 폭력적으로 저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무죄가 났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단 언론사에서 또 전두환 취재를 위해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호 기자의 2015년 판결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안 되지 않았나 우연이 아니고 하나의 그런 음모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아마 그 부분은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의도적으로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되면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이 아니라 MBC 기자 자격으로 취재를 가서 경찰들한테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사실은 언론사 쪽으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상호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MBC 개별사의 문제 아니고 전체 언론의 문제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저렇게 그 엄청난 그 범죄인인데 그렇게 그 우리 공권력에서 세금으로 주도는 경찰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특히 취재가 거의 뭐 불가능한 것처럼 그쪽이 성역화돼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2015년 이상호 기자의 그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하면은 그게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은 취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2015년 대법원 판결이 일단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게 아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나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연희동에 가보셔야 합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전두환 그러면 이미 역사책 속에서 정리된 청산된 역사로 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박제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살아있는 물리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26년이라는 책입니다. 강풀이 쓴 책이죠. 이 책에 보면 황제 경호, 뭐 전두환이 어디 갈 때 신호를 잡고 뭐 교통을 통제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다 취재한 내용을 저희가 강풀한테 이야기한 거거든요. 강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화 26년을 보시면서 실제 그럴까 하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의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전두환이 그만큼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때문에 전두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수많은 분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고승우 선배님이랑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80년대 1000명 가까운 언론인들이 해직이 됐고 5.18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전두환 신군부에 집단적으로 저항했던 것이 언론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재확인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명예회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하면서 놀랐어요. 바로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잠깐 말씀드리면 네. 80년에 전두환의 언론 탄압, 학살은 사실은 내란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정사상 언론 탄압이 내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80년 언론 투쟁이 지금 현재 그 유일한데, 근데 지금 80년 언론 투쟁이 이른바 내란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80년 언론 투쟁에 대한 어떤 그 명예회복, 원상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은 역시 전두환 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완강하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에 해직이 될 때 국시 부정으로 이제 보안사에서 분류가 돼가지고 영구 취업 이제 정지를 당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이제 해직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무사에서 계엄사 검토 문건에 보면은 언론에 이제 사전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통제를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폐간하고 언론인 처벌하고 그다음에 방송사는 하나만 남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전두환이가 80년대 했던 바로 내란의 과정에서의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 범죄 행위인데 이런 부분을 기무사에서 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기무사의 그 문건은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걸로서 굉장히 큰 중대한 범죄 예비 범죄 행위인데 그걸 해가지고 누구 뭐 연행됐다 취업사 그 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법치화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또 언론도 이런 현상에서 현재까지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지난해 촛불혁명 때 벌였던 일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장기간 서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그런 문건을 작성해서 그걸 공유했다는 거 보면은 그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합조단에서 네. 옛날 병역비리 사건 이후로 이제 합조단에서 오랜만에 검찰과 군검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검찰에서 하면 출입 기자들이 있고 브리핑이 되게 원활하거든요. 근데 합조단 수사 시스템은 상당히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병역 비리 때도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관심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 있고 더구나 지금 양승태 쪽에서 지금 사법 적폐에 대한 영장이 통상적으로 90% 정도가 인용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90% 정도를 기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뭐가 안 되니까 화는 나는데 국민들이 어디서부터 이거를 지금 적폐를 어떻게 청산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 포인트가 조금 분산돼 있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전두환 때 이제 독재라는 게 뭐냐면 그 이른바 행정, 입법, 사법 3부를 일단 독재자가 완전히 그 통과하는 겁니다. 네. 통제.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이렇게 벌어진 그 공모를 보면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무사령관이 촛불 때 뭐 청와대를 곁들여야 했다. 그리고 또 그런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그 이른바 내란의 그 동조했건 아니면 그때 주변부에 있던 자들이 엄청난 세력이 아직도 지금 사회에 온전하면서 이른바 민주화를 막고 적폐청산을 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보면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서 지금 조사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막연하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체제 하에서 피해를 본 부분들이 엄청 사건들이 많은데 어마어마하죠. 많죠. 네. 근데 그분들은 가슴만 쥐어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도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 터지는가 다 드러난 건데 그런데 드러났으면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에 이 분초를 다퉈서 모든 진행자들 사이인데 우리 사회는 조용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그 법치를 아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우리가 지금 참 실망스럽고 좀 분통 터지는 노릇이죠.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고승우 선배님께서 워낙 중요한 사안인데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방점을 다시 한번 찍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요즘 우리 언론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레기라는 말도 일반어가 되고 하지만 적어도 8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11.6 이후에 언론사에서 이 김탑통통신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두환한테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김태훈 기자를 비롯해서 각 언론단체, 언론사들이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16일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날짜 같은데 각 언론사에서 5월 20일 0시를 기해서 검열 보도를 결의하죠. 검열 거부를. 네. 그리고 언론 제작 거부를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신군부가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을 먼저 재갈을 불렸는데 그거를 스스로 재갈을 풀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때 신군부가 대단히 당황했다. 그러니까 당황한 정도가 아니고 유일하게 저항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인데 언론이. 그러니까 그 잠깐 말씀드리면 11.6을 해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죽잖아요. 네. 죽으면서 이제 전두환이 들어서는데 전두환이가 그때부터 이제 계엄하기 때문에 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사전 검열을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근데 검열을 하면서 이른바 그 신군부의 정권 찬탈 쪽으로 계속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저해되는 보도는 억제하고. 그러니까 기억하셨습니다만 1980년에 서울에 보면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말이죠. 욕구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그것이 이제 폭발 직전까지 했고 그것이 이제 5월 중순경에 대학생들이 서울 시내 100만 명이 나오고 이러면서 언론도 그 박정희 때 너무 언론이 짓밟히고 억압됐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제 이런 상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열을 거본다. 그건 사실 실정법에 저항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검열을 거본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결정했는데 검열 거부시는 그 언론사를 그냥 문 닫도록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 법에 의하면 언론사의 폐간시켜 돼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군부가 그 서울의 봄 그런 것과 함께 자기들의 정권 찬탈 음모를 동시적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결국 광주에서 이제 그 학살 폭거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광주 학살을 할 때 역시 보면 언론사에서는 이제 전부 다 그 광주에서 기자를 내려보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계엄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민간을 학살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사실은 낱낱이 듣고 있는데 계엄사에서는 그 보도 금지 했기 때문에 보도는 못했고, 근데 이제 의시는 그때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의시는 나갔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그 언론이라는 게 좀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근데 그렇죠.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현지가 너무 참혹했다. 그 군인이 그렇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는 대한민국 빼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고 있었다. 언론인들은 그러니까 분노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사별로 이제 계속적으로 논의하는데 역시 검열 거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지속이 됐는데, 당시 신군부가 봤을 때는 그 광주에서 자기들이 학살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세력이 유일하게 언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광주 일원하고 언론사에서 신군 배척을 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광주를 함락시킨 다음에 정권 잘탈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른바 검열 저작권 한 사람들 1000여 명을 일단 해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 통폐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언론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뭐 정부의 어떤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이제 폐간. 요게 당시에 이제 그 정화 언론인 대상 여기 있습니다. 표 뭐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꼼꼼하게도 준비했더라고요. 취업을 아예 제한하고 언론사 특히 이제 국시부정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찍히면 영구히 취업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죠. 생존권을 박탈한 거죠. 네. 뭐 이렇게 수많은 이런 언론인들이 해고가 됐고 ABC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선배님은 그때 국시부정으로 해서 그 영구 취업 금지를 당했죠. 국시부정 네. A급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아유, 진짜 존경합니다, 선배님. 대단하신 우리 선배님을 모시고 결국 이래서 이제 당시에 그 수많은 해직 언론인들을 대표해서 이제 복직 문제라든가 명예회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싸워오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신군부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는 1000명에 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주면서 이제 언론사에다가 일임을 시켰는데 언론사에서 그냥 자기들이 더 뻥튀기를 해가지고 해고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네. 일단은 그 한 명만 자르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10명을 자른 거죠, 네, 언론사에서. 근데 그 이제 하나 그 분석 네. 그 이제 관점이 중요한데 네. 그것은 이제 빨리 결론부터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드리면 네. 신군부의 정치 공작했어요. 공작 정치. 그러니까 그 75년도에 동아조선 투기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전원 그 해직된 전원이 전원 그 저 이른바 길바닥에 있으면서 전원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집단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예. 근데 80년을 이제 그걸 보고 전두환 쪽에서는 일단 그 해직을 시킬 때 구심점을 없애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언론인들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부정, 그다음에 반정부, 그다음에 전 뭐 개헌법 위반,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저 부조리 하면서 부조리를 끼워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른바 밖으로 알려지기로는 사주들이 이제 끼워넣는 걸로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거의 욕을 한 겁니다. 아, 사주들이 알아서 긴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에는 그 저 전두환이 우리가 광주 항쟁 때 이제 그 검열을 제압을 했을 때 서울 시내 그 주요 언론사 사회들을 다 불렀어요. 그 5월 21일 날, 1980년 5월 21일 날 불러가지고 또 지금 각사에서 기자들이 검열 제압을 보는데 그거 빨리 중단시키지 않으면 전부 다 폐간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아까 말씀드린 광주에서 이렇게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언론사에서 듣고 있었다는 것은 언론사 내부는 다 공포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 공포를 느낄 때 어떤 그 공포를 유발한 현장에 있을 때 그 공포심도 큽니다만 전해드릴 때 그 공포심도 엄청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검열 거부 제압을 했을 때 그 군 장갑차 언론사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군인만 파견된 게 아니라 그때는 장갑차까지 같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언론사 그 해직을 시킬 때 뭐 끼워넣기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신군부가 언론인을 대량 해직시키지만은 그 구심점을 약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80년도에 이렇게 1000여 명을 해직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 영구 취업 금지, 뭐 1년 취업 금지 이런 것도 다 등급별로 해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약간 디바이드앤 룰.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의제일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견제하게. 그렇죠. 견제. 그리고 87년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또 이른바 그 복직을 시켜요. 해직 기자를. 근데 복직이 이 복직이 아니고 사실은 신규 취업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신규 취업.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 또 나눠주고. 해직 기자들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취업한 사람들은 언론사 내에서 이제 소수가 되니까 그렇죠. 정년까지 거기서 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이상호 기자께서도 MBC에서 겪었습니다만 그 이른바 이 나쁜 세력들, 반민주 세력들이 언론을 탄압하는 그 노하우, 기교는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져서 이른바 그 정교화됐다. 지금화됐다는 것이 김재철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MBC 이제 고용주 같은 사람이 등장해
고용주 같은 사람 등장해가지고 그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다. 그렇죠. 고용주.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무죄받은 네. 고용주. 예. 이른바 낙하산 사장이나 이사장을 내려보냄으로써 이제 정치권에서는 우리는 손 안 댔습니다. 다 쟤들이 내부적으로 언론사 내부에서 발생.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MBC 같은 경우도 이른바 해직을 시킬 때 징계를 할 때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개시키거든요. 왜 그러냐? 본인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이 기자가 고통받듯이. 그러니까 이제 언론 탄압과 언론인에 대한 어떤 그 탄압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더 정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 저도 좋아. 그러나 해직시켜서 그동안 본인을 괴롭히겠다. 해직당한 사람 가족들을 괴롭히겠다. 해직당한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들 외톨이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 언론에 대한 공작, 탄압이라는 과정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의 그 계엄사 그 검토 문건에 보면 그것이 정교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요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요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고승우 선배님이시네요, 그죠? 꽃다운 정춘 때입니다. 이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0대 30대. 초반했습니다. 요때 해고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기문란으로. 예. 아, 해직된 직후입니다. 한 1년. 해직 직후인데 한 1년, 2년 뒤입니다. 해직 때 그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해직 때 그때 그 폐결핵과 폐염이 괘씸했어요. 그때 이제 이 검열 제작업을 하면서 그때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편집국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유관방을 전전하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폭음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폐가 고장나가지고 해직 당했을 때는 뭐 거의 그 폐인이 돼가지고 6개월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마음 알죠, 선배님. 저도. 그죠? 예. 그래가지고 1년 이제 집에 고향에 내려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이제 부모님한테 그 치료를 받고 이렇게 완쾌돼가지고 지금 공항에 두고 지금 출국할 때 그때 배웅하러 사진입니다. 배웅하러 나오신 나왔습니다. 거죠. 자, 이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명박 체제 그리고 박근혜 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신군부가 1980년대에 만들어 놓은 사회 지배 구조로부터 수혜를 받은 기득권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위치 이동만 한 거란 말이죠. 오늘날의 재벌들이라든가 관료들 그리고 학계 이런 사람들이 신군부의 비호 아래에서 자기 지배 권력을 키워 나가다가 잠시 DJ 정권과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잠시 움츠리고 있다가 바로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쉽게 전두환 신군부를 잊으면 꺼진 불을 다시 보지 않으면 이 민주 국가가 다시 민주 질서가 역행할 수 있다, 역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실 취재를 하다가 체포가 되고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인데 MBC는 거들떠보지 않았고 여기 있는 김성훈 변호사가 수고를 해주셨고 그 모든 취재 과정을 그때 당시에 고승우 선배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고승우 선배로부터 80년 신군부가 언론에 어떻게 했는가를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분초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민주화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000명에 달했던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이 경우에는 배상이 되겠죠? 네.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금 80년 언론인 학살에 대한 특별법 2개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지금에서 현재 올라간 거예요? 아니 꾸준히 네. 90년대 후반부터 하는데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다 전부 다 폐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에는 2개 올라가 있는데 누구가 대표 발의했어요? 하나는 이제 서른 의원이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병두 의원이 했는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병두 의원이 이제 올린 특별법은
80년 언론 투쟁이 광주 투쟁 기간 동안에 벌어진 또 하나의 투쟁이기 때문에 광주 투쟁 일부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역사 바로잡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 항쟁 그러면 지금 광주 일원의 항쟁으로만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광주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민주화 관련법 여러 개가 있죠. 뭐 4.3이라든지 뭐 부망항쟁 등등 있는데 다 그런 법에는 이른바 그 법의 대상에 해직이 들어가 있는데 광주 특별법에 해직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이른바 그 내란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언론 투쟁이 벌어졌고 언론 투쟁에 대한 어떤 학살과 뭡니까? 그에 대한 통제 그런 부분이 언론 내란 과정에 벌어졌는데 정작 5.18 특별법에는 내란 그 해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건 역사 광주 항쟁에서 언론 투쟁을 빼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광주를 왜소화시키고 고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투쟁을 광주 투쟁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게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한 15, 16년 전부터 계속 광주를 내려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민병두 의원의 법안이고 네. 광주를 지역적으로 일원으로 묶지 말고 광주 전국 내란에 저항한 전국적인 투쟁이 다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된다. 그건 우리가 피해 보상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80년 언론 광주 투쟁에 언론 투쟁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광주가 전국 투쟁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지금은 이제 광주가 지역 지역적인, 투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을 민병두 의원한테 이제 그 투표로 올라가 있고 서른 의원 쪽은 이게 이제 그 언론인 이른바 해직이 검열 제작 거부에서 1,000명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언론사 통폐합으로 해서 한 300명 이루어졌는데 양쪽이 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배상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그 법이 별도로 이제 또 올라가 있죠. 그 부분이.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때요? 이게 서른 의원 안은 이제 그 해직에 따른 배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특별법에 언론 투쟁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범위에 대한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데 이 두 개가 보완돼서 이런 경우에는 갑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갑니까? 그 지금 현재 이제 상임위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제출님 상임위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네.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광주 항쟁 기간 동안 검열 제작 거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좀 말하기가 좀 힘들다만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그때 투쟁을 한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과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직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그 민병두 의원의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광주의 역사를 바로잡기라는 차원에서 일단 80년 언론 투쟁을 광주 투쟁 일환으로 이론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배상도 또한 그 법리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개가 언뜻 보면 중첩되는 것 같지만 역사적인 의미, 사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중 배상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김성훈 변호사 좀 쓰십시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안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7년 동안 고발뉴스로 한 3, 40건 정도 저희가 소송을 했죠. 네, 맞습니다. 단 한 건도 저희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서혜순 씨 한 6억 정도 저희가 민영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숙 씨로부터 저희가 10억 걸린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변호사님과 정밀하게 법률 검토를 해서 증거 위주로 저희가 보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겪어본 수많은 변호사 중에 상당히 우수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그 이상호 기자 네. 2015년 대법원 판결 난 그분은 그때 MBC 재직중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도라도 MBC에 일단 변호사비 그 청구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얼른 MBC에 전액 제가 네, 변호사. 그렇죠.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봐야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에 MBC에서 변호사비를 보전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전액 제가 오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만약에
받는다면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도 고민되는데. 아 이거 알아서 쓰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모님한테 전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의견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BC에다가 저희가 변호사비를 청구하는 게 맞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요. 예. 네 이렇게 끄떡하시는 상당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용하십니다 오늘. 그냥 끄떡끄떡 정도. 네, 네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와, 3, 40건인데 5월 승소 최고.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서른 의원, 민병두 의원 진행 중인 법안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텐데 혹시 걸림돌이 좀 있습니까? 왜 이게 대단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민주화된 세상에서 당연히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입법 사안인 것 같은데 내부의 방해? 근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예, 왜안 그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우리 사회에 네. 이른바 전두환 등을 뿌리로 한 거대한 그 반민주화 세력. 그들의 기득권 이제 세력. 기득권이라기보다도 반민주화 세력이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의 역사 바로잡기에 대해서 가장 싫은 세력이 일단 광주의 이른바 그 비극을 일으킨 바로 전두환 그 일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무사 이번에 그런 문건 나오듯이 기무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말이죠. 아직도 내란의 DNA가 있는 거예요. 내란의 DNA가. 그러니까 그 DNA가 있다 뭡니까? 그 전두환이에 대한 그 지지 세력 내지는 이 배후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2000년 그 민주화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명박이 들어섰는데 이명박이가 들어선 이후로 보면 말이죠. 이른바 그 국정원이나 그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쪽에서의 주 관심사 내지는 이른바 그 이 반대 세력을 어떻게 규정하는 게 들어드는데 어떻게 뭡니까? 전부 빨갱이거든요. 전부 빨갱이.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보면 80년도에 광주를 탄압하고 학살할 때 그때도 그렇습니까? 최근 나왔습니다만 미군한테도 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그 북에 대한 동조 세력이 어디 산에 2,000명이 가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 그 다음에 국보법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SNS에 이른바 그 여러 정보가 올라옵니다만 그 중에 보면은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의 주로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빨갱이입니다. 정복 세력 빨갱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보법 분단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이득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 반민주 세력들이 이 사회 도처에 지금도 말이죠.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을 일단은 제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정도의 어떤 그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이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자, 선배님 그렇다면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한데 보안사에서 피해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두환의 친정이죠. 그리고 기무사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 개혁적이고 창의적입니까? 선배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번 기무사가 바뀌었잖아요. 뭐 안보사령부, 안보지원 비슷하죠. 네, 뭐 안보가 들어가더라고요. 더 어쩌면 좀 무서운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그 창의적이라고 보시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촛불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촛불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다 그러면 그 들어선 정부가 혁명 정부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입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혁명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렇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촛불 혁명을 이른바 개성했다, 실천하겠다 그런다면 그건 사실 입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입법. 근데 그러니까 국회가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이제 범죄 비리 사실을 이제 계속적으로 까발려서 정상화시키는 건 좋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입법입니다. 또 입법. 근데 지금 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과연 그런 촛불 혁명 당시에 요구했던 그런 개혁적인 법안들이
몇 개 통과되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못 할 수가 있죠, 그러죠? 뭐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는 보는데 그러나 과연 그 여당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 것인가? 그다음에 물론 청와대로 뭐 행정위 때 입법은 관여는 못합니다만 저기도 이제 그 이른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에서 그런 입법을 얼마나 노력했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입법, 행정, 사법이 이제 상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서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면에서 그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부탁도 하고 애서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 집권해가지고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불러서 얘기를 해도 뭐 알아먹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힘만 빠지는 노릇이고 아니 근데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이른바 그 박근혜 이른바 지지했고 또 그게 복무했던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머리수로는 입법부가 여당의 소수입니다만은 국민의 여론 그다음에 촛불의 어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모멘텀을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상실한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아쉬움이 있죠. 촛불 혁명을 계승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혁명 정부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매우 그렇습니다. 민주적이고 조심스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사실 모든 걸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을 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저도 그동안 1년여 동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 촛불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는 차원에서 유튜브 더 이상 우파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 않은데 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유튜브를 내줄 수 없다 생각해서 여러모로 오늘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고발 뉴스 방을 통해서 점점 여러분들과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 많은 방을 통해서 촛불 정신을 고양하는 그런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JTBC 뉴스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 좀 모실까 합니다. 자, 일단 명예회복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안 되고 있나?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라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광주 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 그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9월달 이달에 이제 그 해당 위원회가 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80년 언론 학살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 바로잡기다. 역사 바로 그렇죠? 역사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상이나 그런 것은 뭐 보상이나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역사 바로잡기 이런 부분에서는 법대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도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배전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국회는 너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환골탈퇴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런 이게 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것, 합리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종교가 바로 종북, 빨갱이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념 공세입니다. 충분히 저쪽 반대당에도 언론인 출신이 있고 해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통상적인 생활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 그리고 이념적인 어떤 관성을 위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저희가 첫 방송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지만 저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사실 법정에서는 날아다니십니다. 김성훈 변호사께서. 앞으로 저희가 자주 모실 예정인데 첫 방송을 개국 방송을 우리 함께 하셨어요. 네.
그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이상호 기자님께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혹시 뭐 법률적인 또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뭐 도움이 드릴 수 있다면은 기꺼이 나와서 방송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네, EJ의 미모 담당 패널이죠. 세작이 진행하는 이사 프로가 있어요. 네, 그때 김성호 변호사가 특별 출연하게 돼 있던데. 네. 예, 출연 요청이 있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은데 좀 제가 좀 짧아서 어떻게 잘 할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그 청춘 시절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현장을 지키시고 저희 후배 지금 이제 기레기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후배 기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계신 선배님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오늘 첫 방송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SNS 시대를 가지고 네. 많은 채널이 있고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채널, 진정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이제 고발 뉴스가 앞으로 좀 전담을 해주셔서 이 시대를 정말 더 뭐랄까 발전시키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고발 뉴스가 그 선봉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좀 더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반민주적 기득권 세력과 협치라는 이름과 전직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를 이용해 먹는 정치 세력도 있다.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따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도 알찼다. 이런 평가들 있으시고요. 방송 시간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요거는 저희가 일단 부족한 점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간대에도 뭐 저희가 여기 7시를 뭐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임대 보증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에 MBC에서 잘려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데일리 뉴스를 하기 위해서 잘린 우리 스태프들이 다시 모여서 고발 뉴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억짜리 ENG 앞에서 반짝반짝하는 마이크 들고 방송을 하다가 거리에서 주먹 카메라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 하시지만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서 처음엔 대단히 쪽팔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7년의 시간 동안 세상에 방송의 기술의 변화가 있어서 다들 방송국에서도 이제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쫓겨나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 가는 그런 길이었구나. 여러분들이 다 인도해 주신 길이었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또 어딘가 필요로 하는 좁은 골목들을 다니다 보면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 제보를 많이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MBC 이상호, 네이버, 지메일 뭐 여러분들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트위터 리상호 C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취재해서 다양한 뉴스 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